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용총괄을 맡고 있는 배재규 부사장입니다. 앞에서도 소개한 것처럼 저는 2000년대 초반 ETF와 ELS를 국내 최초로 도입을 하였습니다. 아마 오늘 이 강연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ETF와 ELS는 친숙한 상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후 저는 지금은 전 세계 자산운용 시장에 대세로 자리 잡은 패시브 투자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 강연도 이러한 패시브 투자에 기반한 투자 전략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화랑세를 보이고 정고점을 돌파하고 지속 상승을 하고 있을 때 투자가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종목을 골라서 단기에 큰 수익을 실현하시겠다라는 것이 투자 목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연초 이후 상당한 수익을 실현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분들께 제가 오늘 추천하는 이 투자 전략은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금을 되돌아보신다면 오늘 제가 추천하는 이 투자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또 타당한 전략이었는지 여러분들께서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먼저 우리가 처해 있는 투자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또 여러분들과 같은 개인 투자가들의 투자 성향을 점검해 본 후에 개인 투자가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시장을 예측하는 투자가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 후에 제 결론인 이기는 투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하실 때 과거와 현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상황을 분석하시고 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현재 상황을 분석한 후에 이를 기반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투자 전략은 이러한 전략이 그다지 여러분들께 투자 성과를 높여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않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제안하는 투자 전략은 투자가 여러분들께서 처해 있는 상황, 즉 투자 기간, 투자 자금의 성격, 투자 목표 등에 따라서 여러분 거기에 맞는 적절한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맞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투자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또 분산 투자를 하고 목표 기반 투자 그리고 이러한 투자 전략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비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목표 기반 투자는 익숙치 않으실 것 같은데 목표 기반 투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투자하는 목적이 따로 구분될 경우에는 그 목적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별도로 구축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 학자금이라든지 또는 결혼비용 또 주택 마련 등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같은 시장 부동산 가격이 주식보다도 더 올라가는 이런 시장에서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모은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께는 실감이 나지 않을 얘기고 저도 쉽게 공감이 가지 않는 얘기입니다.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아파트보다는 주식 투자가 더 낫다고 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고 글로벌 분산 투자하고 비용이 낮은 투자를 하라는 얘기를 좀 더 실전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같은 화랑장에서는 개별 종목을 잘 골라서 얼른 수익을 내는 것이 주요한 목표가 되겠지만 저는 이와 달리 주식을 투자하실 때에는 개별 종목보다는 시장에 투자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지수, 인덱스에 투자를 하시고 또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에 걸쳐서 수익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들께 장기적으로는 좋은 성과를 가져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드려도 실감이 나시지 않으실 것 같아서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젊으신 분들도 골프에 많이 입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골프를 하신 분들은 아주 멋지게 맞았던 아주 훌륭한 티샷을 기억을 하시고 티박스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힘껏 휘두르면서 멋진 샷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골프를 치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미스샷이거나 또는 오비가 나기도 합니다. 물론 때로는 기대했던 그런 멋진 샷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골프를 이기기 위해서 하신다면 그렇게 멋진 샷을 기대하고 하시는 것보다는 매 샷에 평타를 쳐서 그 볼이 페어웨이에 떨어지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스코어를 좋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이 투자는 한 번 짧은 기간 하는 게 아니고 평생 여러분들의 부를 정진시켜주는 재테크 수단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멋진 투자를 기대하고 하시는 것보다는 장기에 걸쳐서 여러분의 부를 정대시켜주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을 선택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처해 있는 투자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주식, 채권, 대체 상품. 대체라고 하는 것은 통화, 실물자산, 부동산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투자하는 기초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ETF, 펀드, 그리고 ELS가 있습니다. ELS에는 그 변형된 형태인 DLS, ELT 등이 있습니다.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TF와 펀드는 주식과 채권, 대체 투자를 바로 담는 투자를 위한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ELS는 주식과 채권, 대체 투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격을 조건화한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문가들이 운용하는 자산운용 시장에서 시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미국의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 10년간 액티브 펀드에서 1조 7천억 달러의 자금이 유출돼서 패시브로 1조 8천억 달러, 약 2천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ETF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액티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액티브라고 하는 것은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종목을 선정해서 시장에 대한 전망과 예측을 가지고 종목을 선정해서 좋은 수익을 내고자 운용하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 패시브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인 방법으로 시장에서 이미 실증적으로 입증된 방법만 사용하는 투자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액티브는 여러분들이 현재 주로 사용하고 계신 투자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운용하는 미국의 주식시장에서도 여러분들처럼 운용하는 방식, 즉 액티브로 운용하는 방식이 줄어들고 있고 패시브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자산운용 시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 지난 10년간 액티브 펀드에서는 91조 원이 자금이 유출돼서 약 17조 원이 패시브로 들어갔습니다. 74조 원은 사모펀드나 ELS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ELS도 패시브의 한 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ELS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초자산의 어떤 특정한 조건을 가지고 구조화한 상품인데 제가 생각하기는 ELS도 훌륭한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ELS의 조건이 어떤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여러분의 투자 성과를 결정짓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국가의 금리가 어떻게 된다든지 또는 환율이 어떻게 된다든지 그런 조건들을 제시할 경우에 그게 타당성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투자가분들이 물어보시면 판매하는 쪽에서는 대부분 지난 몇 년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난 몇 년간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곧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ELS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그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한국 자산운용 시장 내에서 국내 공모형 주식펀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공모형 주식펀드의 ETF 비중은 56%로 과반수가 넘고 있습니다. 이 ETF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패시브 투자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2010년도에는 국내 공모형 주식펀드가 54조 원이었습니다. 이 54조 원 중에 액티브 펀드가 49조 원, ETF가 4조 원이었습니다. 그것이 금년 10월 말 현재로는 액티브 펀드는 전체 공모형 펀드가 43조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펀드는 49조 원에서 18조 원으로 3분의 1로 줄어들었고 ETF는 4조 원에서 24조 원으로 6배가 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자산운용 시장에서도 투자의 패턴은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패시브 펀드의 대표인 ETF가 국내 거래소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TF의 시가총액은 코스피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대비 2.5%를 기록하고 있고 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포함한 전체 거래 대금의 10월 말 현재 약 44%를 차지하고 있고 또 코스피 코스닥 전체 대비는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정도에 코로나가 심해진 이후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을 때는 이 ETF 거래 대금이 전체의 50%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과 같은 개인 투자가들의 투자 성향을 살펴보고 제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는 과거에는 상품의 공급자인 운용사나 증권사들이 은행 증권과 같은 판매사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상품을 파는 즉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처럼 직접 투자 의사를 결정을 하러 나오시는 자기주도형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시장 환경이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과거에 판매 보수나 수수료를 챙기던 판매망들, 즉 은행이나 증권들도 이제는 그들의 역할이 단순히 판매사가 아니라 어드바이저로 역할이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운용사 같이 저희 같은 운용사들도 과거처럼 시장에 대한 전망이나 예측을 위주로 투자를 하던 것에서 이제는 실정적으로 입증된 방법들을 이용한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기 주도형 투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거래대금 기준으로 거래세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예상되는 여러분들의 거래세는 약 8.7조 원입니다. 2016년 이래로 즉 많게는 거의 2배에 달하는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주도형 투자는 아주 큰 현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개인 투자가들이 주로 투자 정보를 어디에서 얻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투자 정보를 은행, 증권 등 금융기관이나 친구들로부터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사에서 주로 받았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대부분의 투자 정보를 유튜브에서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리얼타임으로 기관과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이 거의 리얼타임으로 동시에 정보를 습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오늘 이 강연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대부분의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서 받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영향력이 강한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이런 유튜버 채널에서 전문가들을 모셔서 시장 경제 동향에 대한 분석을 하고 또 이슈가 있을 때에는 그 이슈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해주고
활성화되다 보니 화랑시장을 보이게 되니까 이제는 연예인들도 주식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주식을 사도 됩니까? 언제 팔아야 됩니까? 얼마 만에 얼마를 벌었습니다. 라고 시장에 대한 전망과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앞에서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자산 운용 시장에서도 시장의 패턴은 액티브에서 패시브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투자 전문가들조차도 투자를 시장에 대한 전망이나 예측에 의해서 투자하지를 않고 패시브, 즉 이론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이론적이라는 것은 시장 전체 또는 지수에 투자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개인 투자가분들이 그렇게 적극 활용하고 계신 예측을 통한 투자가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전망이 되겠습니다. 작년 말 금년 초에 원달러 방향에 대한 예측은 대체로 달러 약세였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 당시 예측을 나타내는 기사들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달러가 약세로 갈 것으로 예측을 했고 여러분들도 대부분 공감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자 시장 전망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달러가 강세로 갈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 발생으로 전 세계의 경제가 위기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하면 기축통화인 달러가 강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대체적인 전망이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기사들은 그 당시 전망을 알리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도 시장 전문가들도 여러분들도 대부분 공감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초부터 1, 4분기 동안은 달러 약세를 예측했었지만 정확하게 달러는 강세로 갔습니다. 정확하게 반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3월 말 들어서 시장 전망이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공감하셨던 전망입니다. 전망이 이제는 기축통화인 달러로 달러가 강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지만 결과는 보십시오. 달러는 많은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측과 전망에 의한 투자가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또 다른 예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수혜 업종이 어떤 것일까라는 전망과 실제 결과가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2년 전 미국 대통령은 오바마와 이번에 대통령으로 선출된 조 바이든이 선출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주요 정책이 친환경 정책이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신재생 에너지가 뜰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 대부분의 투자가들은 여기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8년 후에 지금부터 4년 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 트럼프는 공약사항으로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선언을 했고 또 실제로 탈퇴를 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이제는 전통 에너지가 뜨겠구나 하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가들은 여기에 공감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16년까지 여기에 빨갛게 표시되는 부분이 태양광 에너지 지수이고요. 까맣게 표시되는 부분이 전통 에너지 지수가 되겠습니다. 시장 예측과는 정확하게 반대로 신재생 에너지 지수과는 태양광 에너지 지수는 하락을 했고요. 전통 에너지 지수는 상승을 했습니다. 14년까지 상승을 하고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이 기간 중에 전통 에너지 지수의 대표 종목인 엑슨모빌은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 시장은 전통 에너지가 상승할 거라고 봤지만 보십시오. 결과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가 상승을 했습니다. 더구나 이 기간 중에 직전 기간에 시총 1위를 달성했던 엑슨모빌은 다우존스 지수에서 편출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러면 시장 전망과 정확하게 반대로 가면 되는 것이냐라고 하실 텐데 저는 그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시장 전망과 예측에 의해서 투자를 하실 경우 그 결과가 여러분들 기대만큼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과 전망을 배제한 패시브한 투자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미국에서 1926년 이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미국을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빨갛게 표시된 부분은 공화당이 집권한 시기고 파랗게 표시된 부분은 민주당이 집권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1926년에 S&P 500에 1달러를 투자하신 분은 90년 후인 1919년에 거의 한 8,000달러, 약 8,000배 정도의 상승을 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누가 집권하든 주식시장은 굴곡은 있지만 지속 상승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께 어떤 것이 좋을지 찾기보다는 시장 전체에 꾸준하게 장기로 투자하시면 이러한 자본주의의 성장 과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권유하는 이기는 투자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장기 투자하고 글로벌 분산 투자하고 그리고 목표가 따로 있으면 목표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따로 구축하고 그리고 이러한 투자를 하는데 비용은 가능한 한 최소화시켜라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권유하는 투자 전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투자 성과를 결정하는 첫 번째 요인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으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종목 선정이고 마켓 타이밍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과거의 여러 그 경우에 대한 투자 성과를 분석을 해보면 투자 성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마켓 타이밍도 아니고 종목 선정도 아닌 자산 배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단순하면서도 비용 효율적인 자산 배분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 표에서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분산된 포트폴리오가 되겠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는 주식이 46%, 채권이 46%, 대체 투자가 8%입니다. 여기에서 이 표에서 상위에 나타나면 수익률이 좋은 것이고 밑으로 내려오면 수익률이 나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빨갛게 표시된 부분들을 보시면 전체 11가지의 에셋 클래스 중에 평균 이상의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평균 이상의 수익으로 만족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실 텐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투자한 결과를 길게 시간을 가지고 지나보시면 평균 이상의 투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훌륭한 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주식 부분은 여러 가지 국내 주식, 해외 주식이 섞여 있고요. 채권도 국내, 해외가 섞여 있습니다. 이러한 포트폴리오로 안정적인 기반을 장기에 걸쳐서 투자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표 기반 투자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이 자산 배분을 하실 때 연령에 따른 다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채권을 30% 정도, 주식을 70%, 즉 주식을 위험자산인 주식을 많이 가져가시라는 얘기고 나이가 많이 드셨을수록 안정자산인 주식을 줄여가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주식이나 채권은 주식은 국내 주식에만 투자하실 게 아니라 해외 주식까지 분산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각 국가는 개별 종목을 찾기보다는 국가 전체에 투자하는 지수를 활용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 하는 예시를 한국과 미국의 지난 30년간 투자 성과를 살펴봤습니다.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S&P 500의 배당을 포함한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파랗게 표시된 부분이 까맣게 표시된 부분인가요? 한국 종합주가 지수를 배당을 포함한 지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30년간 코스피는 약 4배의 상승을 했고 S&P는 17.7배, 이것은 달러로 표시된 지수입니다. 따라서 미국 주식이 한국 주식보다 4.5배 정도 더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을 원화로 환산하면 원화가 66% 정도 해당 기간 절하됐기 때문에 약 8배 정도 미국 시장이 더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미국만 투자하라라는 얘기도 아니고 한국과 주식을 분산해서 투자하시는 게 더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포트폴리오를 주식과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또 선진국 주식과 전 세계 주식에 분산해서 투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대체로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을 반반 투자하면 한국 주식과 그 선진국 주식 그리고 한국 주식과 전 세계 주식을 투자했을 때보다 변동성은 낮고 또 연평균 수익률을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꼭 미국 주식에만 분산 투자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말씀은 이렇게 분산을 투자를 하시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위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을 섞었을 경우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 30%, 미국 주식 30%, 그리고 나머지 40%는 채권을 섞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주식에만 100% 투자한 경우고 세 번째는 한국 주식만 100% 투자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미국 주식에만 100% 투자한 경우와 국내 주식에만 100% 투자한 경우 지난 10년간 연평균 변동성은 약 17%대로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미국 주식에만 100% 투자한 경우가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을 30%씩 섞고 국내 채권을 40% 섞었을 경우에는 연평균 변동성이 거의 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물론 연평균 수익률도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미국 주식에 10년간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 주식에 10년 투자하는 것보다 섞어서 투자하시면 투자하는 기간 동안에 변동성이 거의 반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다음 표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금년 이후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성과 그리고 최대 손실폭을 알아봤습니다. 맨 앞에 있는 것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E&P 포트폴리오로 여러 가지를 분산 투자합니다. 앞에 예시한 것처럼 분산 투자한 포트폴리오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미국 주식에 100% 투자한 경우, 세 번째는 한국 주식에 100% 투자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에 투자한 경우에는 변동성이 미국이 37%, 국내가 30% 정도 되고 최대 손실 그리고 섞어서 투자한 경우에는 변동성이 1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 변동성은 한국과 미국 주식에 투자했을 경우 약 35% 정도 나오고 포트폴리오를 E&P로 섞었을 경우에는 수익률은 적게 나오지만 최대 손실폭이 13% 정도로 상대적으로 훨씬 낮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기간 중에 어딘가 투자를 하시게 되면 잘못된 구간에 들어가면 최대 약 34% 정도의 손실이 난다는 얘기가 되고 그것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왔다면 왜 수익률이 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투자가 여러분들은 각자가 손실이 났을 경우 그 손실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여력이 투자가 분들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손실폭이 30% 정도까지 가면 많은 투자가분들이 견디지 못하고 손절매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변동성이 작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면 변동성이 적어서 분산한 포트폴리오는 변동성이 적어서
최대 손실폭이 13%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3% 정도의 손실이 난다면 손절매를 하지 않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한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을 투자하신 후에 코로나가 발생하자 견디지 못하시고 손절매를 하셨던 분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투자라고 하는 것은 투자한 이후에 여러분들과의 예상과는 달리 큰 폭의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적은 투자를 하는 것이 반드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변동성을 이겨내고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만 보고 이게 더 좋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변동성 얘기가 나오면 내가 잘못됐을 경우에 내가 참을 수 있는 그 손실의 폭이 상대적으로 적구나 많구나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한 전망과 예측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시장 전체에 투자하시고 즉 인덱스에 투자하시고 비용이 낮은 투자를 하십시오.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하고 약 30분 동안 얘기를 듣고 굉장히 지루하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종목이나 투자 방법을 기대하고 계셨었는데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제가 추천하는 방식을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50%나 70% 정도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기존처럼 여러분이 하시던 방법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추천한 이 방식을 한번 해보시면 시간이 지나신 후에 제가 얼마나 타당한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들께서는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30%를 투자하는 것도 개별 종목도 가능하지만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 가지 테마나 섹터 상품이 많습니다. ETF도 있고요. 또 비트코인도 저는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투자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전략을 원칙 프린시플을 가지고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70%에 사용할 수 있는 상품 그리고 나머지 30%의 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상품들이 ETF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ETF가 서로 다른 종류가 120여 종목이 상장되어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수천 개의 ETF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투자 방법이 없을까 하고 찾아보시면 웬만한 것들은 다 상품화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 중에 아직 상품화가 되어지 않은 것이 있다면 아마 운용사들이 곧 만들어낼 것입니다. 아무쪼록 30분 동안 저와 긴 시간을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투자 전략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증식하는 데 도움이 됐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 투자의 노하우를 전해주신 배재규 부사장님 감사합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와서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미중 대결, 보호무역주의, 코로나로 인한 실물 경제는 거꾸로 가는데 주식시장은 활화산입니다. 평생 처음 본다는 전문가들도 계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장기 투자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하는 질문이네요. 연초부터 미중 이런 갈등은 작년에도 있었고 그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반으로 생각하신다면 올 초에도 그리고 몇 달 전에도 투자를 하실 수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투자를 하는 것은 단기에 좋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조언이 되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자본시장은 주식시장은 짧게 보면 큰 굴곡이 있지만 길게 보면 지속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S&P 500 $1 투자한 경우를 사례로 보여줬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한국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경우 수익이 나지 않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또 전고점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약간 그런 뷰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는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에도 분산해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하면 손실을 볼 수도 있고 또 더 이득을 볼 수도 있겠지만 시점을 더 늘려서 보신다면
투자는 지속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상반기 경제 흐름에 대한 질문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장이 다시 요동칠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시장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장이 좀 다시 요동이 칠지, 시장 상황이 어떨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이 어떨지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시장 전망이나 분석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시장의 전망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앞으로도 변동성을 크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런 변동성은 더 긴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들의 장기 투자 성과를 얻는데 결코 큰 장애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굳이 그래도 시장 변동성을 생각하신다면 이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상품들을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 드린 말씀을 굳이 제 추천하는 전략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추천하는 전략을 사용해 보시면 장기적으로는 평균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제안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에서도 답변에서도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말씀 해주신 배재규 삼성자산운용 부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